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 땅콩차. 최동호의 스포츠당. 꼭 경기인 출시 아니더라도요, 말이죠. 경기를 보는 명쾌한 눈을 길러주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프로야구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된 분들도 계셨고요. 하일성, 허구연 이런 분들도 계시죠. 김소식 이런 분들. 각각 개성 넘치는 해설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기도 했었고요. 또 축구에는 신문선 씨가 계셨습니다. 신문지라는 개그맨 패러디도 있었고요. 경기인 출신으로서도 위대했습니다만 간략하고 핵심을 찌른 해설로 유명한 차범근 씨도 계시죠.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날카로운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식견을 보여주신 관점을 보여주시는 최동호 선생 모시고 오늘도 최동호의 스포츠당 진행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롯데 구단 그 선수 사찰 CCTV 촬영권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께서 시민 구단으로 만들면 안 되냐, 야구 구단 그거 안 되느냐 했더니 결론적으로 하기는 쉽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해설해 주셔야죠. 그때 야구가 축구는 시민 구단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축구에 비해서 야구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민구단 만들기는 더 쉽겠죠. 더 이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참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민구단을 야구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독립구단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프로야구 1군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이 KBO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네네. 아니, 그 KBO의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롯데구단이라고 하죠. 롯데구단의 스폰서십을 해제하고, 그죠? 그걸 시민들이 운영하겠다. 돈을 모아갖고, 선수들 연봉도 주고, 마케팅도 할 거다. 근데 왜 KBO가 받아주지 않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롯데구단이 이 구단을 매각한다라고 할 경우에, 롯데에서 자체가 이제 그 매각인데, 이 다른 대기업에 찾지, 그 시민구단으로의 재창단을
허용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시민 구단으로 롯데가 재창단하게 될 경우에 아마 그 KBO에서 엄청난 방해 작업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시도민 구단으로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시도민 구단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KBO에서 이 회원으로 인정해주기 어려운 이렇게 온갖 그 논리와 명분을 갖다 대고서 방해를 할 겁니다. 뭐 넥센의 창단을 지켜봤을 때에도 넥센이 과연 얼마큼을 갈 것이냐, 프로야구는 대기업 정도는 돼야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특히 롯데에서 노골적으로 비아냥됐었잖아요. 그리고 19단 KT가 창단할 때에도 19단 창단이 KBO의 수건 사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으면서 네. 실제로 19단 창단 작업에 들어갈 때에 KBO가 계속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올스타전을 보이콧하겠다라고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었죠. 아,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있죠. 대기업, 우리들끼리만의 멤버인데 누가 감히 지금 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이런 정서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BO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 사이에 탄탄한 카르텔 때문에 예. 시민구단이 물론 법적으로는 그리고 여건상으로는 계급장 떼고 붙으면은 축구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카르텔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결국은 이 패거리주의가 문제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꼭 시민구단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 구단이 매각이 되고 새로 매입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프로거든요. 그 네. 과정에 만약에 넥센이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네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넥센을 예를 들어서 1,000억 주고 창단했는데 2,000억 받고 다른 기업에 팔고 네. 이렇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 와중에 인수받은 기업은 또 다른 팀으로 변신을 시도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넣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프로스포츠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진입장벽을 치는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적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래서 징징대면서도 그걸 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한다는 게 유형무형에 짭짤한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절대로 손해보고 들어가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 연봉이 짜기로도 유명하고 운영도 엉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삼성이나 비해서는 가난하잖아요. 예. 물론 혜태보다는 부자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구단을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단은 물론 프런트는 뭐냐고 선수 명의로까지 해갖고 사과문 발표하고 고개 숙이고 그렇습니다만 예. 참 좀 기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팬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또 그만큼의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좀 이번 겨울 지나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맨날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고 마는 그런 예를 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이런 꼴이 다 앉을까 싶습니다만 예. 하여튼 저는 스포츠 팬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겠습니다. 잘 예. 되기를. 그래도 시민구단이고 괜찮은데. 예를 들면 우리 축구에서 유명한 FC 바르셀로나 네. 협동조합이거든요. 아 예. 협동조합. 네. 미래 협동조합 국민TV 이거 안착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예.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유, 상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 요르단과 평가전을 가졌다고요. 예.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었죠. 네네네.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고 분석을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요르단전 보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느꼈습니다. 역시 이 평가전은 강팀하고 해야지 얻는 게 있다. 약팀하고 하면은 네. 약팀하고 경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대표팀의 실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느낌 딱 왔거든요. 네.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한 달쯤 전에 이 슈틸리케 대표팀이 첫 선을 보였던 파라과이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타리카전을 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모두들 다 놀랬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팀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라는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 자체도 짧고 정확한 패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그 이 지시와 선수들이 받아들이고 상대 팀도 템포를 빨리 갖고 가니까 네. 저절로 그게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네. 이게 볼 처리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유럽 무대 진출해가지고 초반에 이 경기를 할 때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황스럽다 그러거든요. 당황스럽다. 뭐가 당황스럽냐 하면은 흐름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볼을 잡고 다시 처리하고 패스하든 드리블하든 연결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빨라가지고 처음에 그 흐름에 적용하지 못하게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만 다니다가 그냥 전후반 45분, 90분이 모두 다 가버렸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거든요. 하긴 야구도 보면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죠? 예.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흐름은 우리가 지배는 했는데 이 템포는 요르단 쪽으로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좀 이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전에 보여줬던 빠른 템포의 그 연결이나 이런 그 정교한 플레이가 좀 실종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보다 좀 빠른 팀을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되 보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빠른 플레이를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템포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템포 빠른 축구의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월드컵 16강 이상의 팀들이 구사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요르단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강한 팀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르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거기에서 보여준 수비력 정도면은 이 강팀 정상적인 이 강한 팀을 만났으면 한 3대1 정도의 패배였다고 보거든요. 3대1 만약에 패배했다고 한다면 이 슈틸리케 감독이나 선수들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그게 이제 평가되는 목표라 이거죠. 그렇군요. 한편 그래도 그 선수를 골고루 기용함으로써 얻은 성과도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름의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약과 같은 건데요. 한교원 선수가 전북현대 이 K리거 선수 2명의 이 필드 플레이어들이 결승골을 잡아냈거든요. 차두리 선수의 아주 그 예술 같은 그 크로스를 한교원 선수가 멋진 그 헤딩으로 연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얻었고 자신감은 갖게 된 건데 제가 이 마약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스포츠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이제 강팀하고 만났을 때에 거기서 과연 골이 터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인데 못하는 팀하고 붙게 되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똑같은 실력으로 잘하는 팀하고 경기를 할 때에는 또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정신 자세도 좀 다르고 플레이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강팀하고 지면서 또는 이기면서 경기를 해서 이게 얻어야지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데 약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해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지더라도 강팀하고 해야 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한편 다음 평가전은 어느 나라랑 하게 되겠죠? 내일 이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 좀 감각이 좀 있어요. 언어에 대한 감각. 어떤 의미로요? 대표팀 감독다운 자질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처음에 이 대표팀 맡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이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란전 앞두고서는 이란 원정 경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참 얄미울 정도로 그동안 이 중요한 대회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원정 경기 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클럽 팀들 간의 이 경기에서도 그렇고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도 이란 팀하고 최근에 들어서 악연이 좀 발생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기 직전에 이제 출정식으로 열렸던 경기에서 이란하고 평가전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이란의 그 케이로스 감독, 이 양반 이 주먹 감대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뭐 우리가 그 뭐 영어로 하면 fuck you 할 때 하는 예, 이런 거. 예.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좀 비신사적인 행위. 네. 이란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의 그 침대 축구 유리한 상황에서 시간 끌려고 넘어지고 시간 끌고 이러는 매너들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항의하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그 판정에 대한 항의로 몰아가 가지고 뭐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 뭐 제소하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인 비매너적인 네네. 이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하고 좀 악연이 좀 있었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고서 이번에 그 중동 가가지고 2연전 하는 거에 초점은 이란이다. 요르단 때에는 뭐 이 뉴페이스들을 많이 그 실험을 했었었죠. 전술도 새롭게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면서 승리를 거두겠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다. 뭐 이런 뜻을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적지에 가고 꼭 승리를 거두고 오겠다라는 예. 얘기를 그렇게 예.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의 감독들 네. 최선을 다하겠다. 꼭 이기겠다. 네. 내일 경기만큼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란 원정 경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다. 네. 더 많은 뜻을 내포해주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이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 표현하고. 예. 사실 이제 선수들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런 인터뷰 내용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아쉽죠. 네, 스포츠인들이 뭔가 좀 그 극적인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극적인 모습만큼이나 얘기도 좀 극적으로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실력도 없으면서 말빨만 세우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좀 아쉬워요. 예. 근데 평소에 좀 소설도 좀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예. 이 스포츠 바깥의 다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만.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스타성인데.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르단과 스페링이 같나요? 마이클 조던 선수도 말 잘했어요, 예전에. 뭐 에어조단. 예. 예. 뭐 우리는 빠른 속도로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주 기억 남고 있습니다만. 예. 오늘 스포츠당은 말이죠. 프로야구 초창기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데 특히 그 제일동포 선수들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이 프로야구의 출범 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렸고, 네. 거기서 이제 이 프로야구 출범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제일동포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일동포 얘기가 왜 나왔었었냐? 프로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6개월 만에 뚝딱 해가지고 출범을 시켰는데, 네. 이게 이 시장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이 프로 출범이 아니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부족했다. 선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팀들끼리의 전력 차가 극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의 야구 경기 자체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초창기 3회 슈퍼스타즈 같은 경우는 양승관 선수 빼놓고는 알려진 선수가 없어서 전력이 참 많이 낮았잖아요. 승률이 원년에 2할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3회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제목에 예. 그런 소설이 나왔겠습니까 나중에 그죠? 네. 예. 그리고 이 경기력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다운 경기력을 해줘야지 네네네. 관중들이 와가지고 좀 뭐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건데 네. 뭐 대학이나 실업팀의 경기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앞날이 어두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해결책으로 가져오는 것이 제일교포 선수들의 영입이었다는 거였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제일교포를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 네. 과정에 이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교포 야구 선수였던 장훈이었었습니다. 하리모토 이상호 예. 선수. 네. 그러니까 아마 이 프로야구 출범시키면서 KBO가 장훈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었었죠. 그래서 네. 장훈 선생이 KBO에
이 프로야구 출범 초기서부터 이 고문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훈 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야구의 특성, 제일교포 선수 영입 그리고 운영 방식 등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제일교포 선수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이제 선수들을 메꿔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초창기 아마추어티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프로야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했었었죠. 하긴 예전에 실업야구 시절에도 말이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김영덕이니 또 김성근이니 이런 분들이 제일동포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미친 영향도 큽니다만 프로는 또 다르잖아요. 실업야구랑. 다르죠. 그죠? 프로가 갖춰야 될 자세부터가 다르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이 프로가 출범이 됐지만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우리 국내 선수들, 감독들, 코치들은 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말로는 야 프로답게 해 하지만 프로답게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다못해 경기 끝나고 나면은 경기 끝나고 전후로 예. 뭐 원정 경기를 가면 그 전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팀이지만 친구 만나갖고 예. 같이 술을 먹고서 망가지기도 하고 예. 뭐 이렇다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네. 이 제일교포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에게 이 앞선 기술 전수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로서의 자세, 네. 훈련 방식, 자기 관리 등등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동열 감독,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기대를 받았고 선동열 감독이 해태에 선수로서 입단했을 당시에 이 해태의 제일교포 포수 김무종 선수가 있었거든요. 김무종, 네네. 예,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이 김무종 선배를 만나고 난 뒤에 투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포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투수에게 이 있어서. 포수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알려준 선수라고도 네.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이 제일교포 선수들의 활약이 그냥 네. 선수를 메꿔준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이제 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네. 프로야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아프죠.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어떻게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고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이 프로야구 제일교포 선수들이 뛰게 되면서 이 야구장에서 반쪽발이라는 얘기가 함성이, 고함이 나오기도 했었었죠. 반은 일본인이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제 프로야구 80년대 예를 들면 광주에서는 5.18을 전후해가지고 이 광주 경기를 스케줄을 잡지 않았다든지 네네. 선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래도 말도 좀 통하고 하는 수준 높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제일교포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교포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네. 안에서 또 반쪽발이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 프로야구에서 벌어졌던 우리 그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 프로야구에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제일교포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애환이 많이 있었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무종 선수. 그러니까 이 히로시마 카프에서 이제 2군에서 뛰다가 이제 포수로 온 선수였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포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투수와 포수. 네. 누가 잘해야지 투수가 공을 잘 던지냐? 당연히 투수가 잘 던져야지. 네. 잘 던지는 공을 포수가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수 리드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 큰 예. 선수,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 유리하다 그래서 만화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덩치 큰 선수가 포수를 보고 뭐 이런 거. 장태근 같은 경우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투수 리드라는 개념을 보여주면서 네. 투수 리드뿐만이 아니라 블로킹, 주자 견제, 네. 주자 견제하고 도루 저지 이런 포수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포수다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 것이 바로 김무종 선수였거든요. 네. 김무종 선수가 해태에서 같이 이제 그 뛰었던 이 투수 주동식 네, 주동식. 예. 주동식의 그 인터뷰에 의하면은 김무종 선수가 괴로워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원정 경기 대구에 갔는데 대구 경기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네.
근데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셨습니다. 네. 소주를 마셔가지고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이게 폭발한 거였었죠. 그 선수단 내부에서도 차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선수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네. 해체 선수들하고. 근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1기포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명부 선수 있죠. 산미에서 뛰었던. 네네네.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장명부 선수도,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선수 은퇴하고 난 뒤에 롯데하고 삼성에서 코치하고 난 뒤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면서 마지막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고향은 현해탄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예, 경계인이라는 이런 얘기를. 이것이 이제 프로야구에서 어떻게 이제 차별로 나타났냐 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롯데의 홍문종 선수가 있거든요. 네, 홍문종. 예, 네. 홍문종 선수가 있었었는데 홍문종 선수가 이제 84년에 이만수하고 타격에서 이 타율왕을 이제 다투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투게 되는데 이만수는 그 당시에 삼성이었었죠. 네. 이만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홈런 왕, 타점 1위를 차지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타율왕을 놓고 홍문종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삼성과 이만수의 입장에서는 타격에서의 그 트리플 크라운은 굉장히 욕심이 나겠죠. 네. 근데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만수 타율이 3할 4푼. 네. 그리고 홍문종은 3할 3푼 9리. 1, 2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한 경기에서 안타 하나에 의해서 이게 막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삼성과 롯데의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아 있었는데 두 경기가 삼성과 롯데의 2연전이었었어요. 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삼성의 감독은 김영덕 감독이었었고 강병철 롯데 감독이었었거든요. 네네. 김영덕 감독은 이만수를 출전시키지 않습니다. 타율이 높으니까. 3할 4푼 그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출전시키지 않고 투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세계 야구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홍문종 9타석 연속 볼넷. 9타석 연속 볼넷. 잠깐만. 그러니까 홍문종 선수를 계속 볼넷으로 걸렀다는 거예요? 걸러가지고 3할 3푼 9리를 만들려고 한 거였었죠. 두 경기 연속 계속 홍문종만 올라오면은 그냥 볼넷은 내보내는 겁니다. 기회를 안 준군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선수끼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 갈 수가 있죠. 뭐 김영덕 감독이나 뭐 김성근 감독도 이렇게 기록 만들어주는 거는 뭐 도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9타석 연속으로 이 볼넷으로 걸러 보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죠? 삼성 내에서. 그 뭐냐면 또 출루율이 있잖아요. 네. 출루율이 있었었는데 이 출루율에서는 그 당시 삼성의 장효조가 출루율 4할 2푼 4리로 1위였었거든요. 아유, 타격의 달인 장효조. 예. 장효조 출루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9타석 연속으로 볼넷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 홍문종의 출루율이 4할 2푼으로 치솟아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한 번이나 두 번 더 볼넷으로 내보내 버리게 되면은 이만수 타격 3관왕 시켜주려고 장효조의 출루왕을 뺏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김영덕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도중에 롯데 더가우스로 갑니다. 강병철 감독을 만났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강병철 감독이 홍문종을 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홍문종의 입장에서는 아니 상대팀 감독이 상대팀 선수 기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팀 감독이 나를 빼고 그 상대팀 선수 기록 만들어 주려고 우리 팀 감독이 나를 빼. 이거 우리 감독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제일동포들이 우리말 서투른 것이 당연한 그런 제대로 된 특히 민단 계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동포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장치도 못 만들었습니다만 인식이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좀 잘 몰라갖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점에서 이 색안경을 끼고 제일동포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는 정당해야 되는데 정정당당히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국내 선수들끼리도 하지 않는 이런 야바이 같은 짓을 그 당시에
이렇게 버젓이 했다는 얘기군요. 예. 네. 이런 서름과 차별을 한국에 와서도 겪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이제 막 80년대까지 했던 시대상,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의식, 그리고 제일교포들의 건너가게 되면서 야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에서도 그런 일이 늘상 일어났었으니까 이 스포츠에서도 일어났다. 이런 면을 통해 가지고 제일교포의 어떤 역사, 그리고 제일동포를 일본과 또 이 한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등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현재까지 83년에 처음으로 이 제일교포들을 영입했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거쳐간 제일교포 선수들은 모두 37명이거든요. 37명. 네. 예. 37명인데 예를 들게 되면은 이 83년에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선수 퇴부족을 뼈아프게 느끼고 난 다음에 84년서부터 이제 영입을 한 것이었었죠. 83년에 들어온 선수들이 장명부, 모두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장명부하고 해태에서 이제 투수 주동식하고 포수 김무종 왔었었고요. 이용구라는 선수도 있었었는데 장명부는 따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3년에 와가지고 입단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승은 당연하고 30승에 도전해보겠다. 모두들 코드 웃음을 쳤었었죠. 진짜 30승을 얻었습니다. 전무후무한 30승. 예. 84년에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선수가 오게 됩니다. 김일웅이 삼성에 84년에 입단을 하게 되죠. 다이오 웨일즈 출신의 김일웅.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김일웅은 요미우리의 에이스였었습니다. 아, 김일용이 다이에로 나중에는 복귀를 하게 되고? 그거는 삼성에서 성공해서 다시 이제 일본 갔을 때 다이에와 다이요에 들어가게 되는데, 삼성에 올 때는 요미우리의 에이스였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장명부와 김일용이 요미우리 입단 동기예요. 근데 장명부는 연습생으로 입단했고 김일웅은 스카우트 파동. 김일웅 때문에 일본 프로야구 기구 있죠. 일본 프로야구의 드래프트 룰이 바뀌게 돼요. 그 정도로 거물이었군요. 그 정도로 거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김일웅이 84년에 왔고 84년에 이제 또 이 롯데에는 홍문종. 그리고 아마 이 이름도 기억하는 분이 많이 있죠. 이 오비에 왔던 최일원. 아, 최일원 선수 투구 동작이 느리기로 유명했었던. 예, 그러면서 인터벌이 길기로 유명했었던. 한국에 오게 예, 맞습니다. 네네. 85년에 이 김정행이 롯데에 또 입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 사상 두 번째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런 이 롯데와 주로 해태, 삼성의 제일교포 영입의 성공을 지켜본 그 당시 빙그레, 지금의 하나죠. 하나가 또 뒤늦게 나서서 86년에 고원부를 영입하게 되는데 이 고원부를 영입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의 타선이 막강 위력을 과시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다이너마이트 타선. 왜 다이너마이트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화약 만들어내면서 하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었죠. 이렇게 이 제일교포 선수들이 초창기에 한국 야구에 들어오면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몇몇 선수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교포가 어떤 의미를 있었었고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주동식 선수를 해태에서 투수로 뛰었던 주동식 선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제일교포 선수들을 두고서 일본에서 갈 데가 없는 선수들, 한물 간 선수들이 왔다라고 우리 스스로 편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김일용 선수는 노쇠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선수도 있었지만 일본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뛰었었었고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명부 선수도 그런 선수였었어요. 일본에서 꽤 알려진 성적이 좋았던 선수였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주동식 선수는 일본 한신에서 뛰다가 한신 타이거스. 83년 해태에 입단했거든요. 근데 이 언더 핸드스로였었습니다.
주동식이. 잠수함 투수였군요. 예. 네. 83년 해태가 우승할 때 해태 주요 기구도 했었었는데, 이 장훈, 앞서 말씀드렸던 KBO의 고문을 맡았던 장훈의 이 권유로 이제 그 해태에 입단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장훈의 권유와 마찬가지로, 장훈 선생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동식이 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동식의 아버지가 가라. 내 아들이 한국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민단에서 이제 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했던 분이었었는데, 김대유라는 선수가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제 SK에서 제일교포로 와가지고 뛰기도 했었거든요. 네. 2000년에도 들어왔지만 이제 제일교포의 선수의 그 명맥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초창기에 뛰었던 선수들은 대부분 제일교포 2세였었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제 민족의식,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뭐 3세, 4세까지 오다 보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 선조의 조국이긴 하지만 뭐 뚜렷한 한국에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희박해 열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연봉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교포 선수들이 이렇게 끊어지게 된 거였었죠. 네. 그렇게 됐군 거군요. 근데 이 주동식 이게 이제 그 기억하는 해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주동식 선수가 기억하던 해태의 모습은. 근데 그러니까 해태에서 뛰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갔을 때 굉장히 후회했다 그래요. 한국에 간 것을. 예. 근데 지금은 좋은 경험이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난 뒤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좋은 경험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후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해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요? 예.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돈하고 관계된 약속이었었겠죠. 그러니까 입단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약속하는 선수 대접 또는 대우 문제, 예를 들게 되면은 아파트 제공, 아파트는 뭐 몇 평짜리, 방은 몇 개 있고 승용차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다. 근데 주동식 선수의 그 연봉은 당시 입단할 때 해태하고 1000만엔이었었거든요. 1000만엔. 1000만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1억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환율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한 돈이었네요. 근데 당시에도 그 1000만엔이 일본에서도 뭐 적지는 않았던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에는 만족하고 왔는데 연봉 이외에 기타 이 구단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불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태 개개인의 그 선수들하고는 뭐 기질이 잘 맞고 이런 선수들끼리 잘 지내곤 했었었는데 이 김무정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고민하다가 가서 한국에 갔던 거를 후회한다는 얘기했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차별이 아까 홍문종 선수의 경우처럼 발생을 또 해태에서도 하냐 하면은 이 83년은 전기 리그하고 후기 리그하고 나눠졌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 주동식이 올라와서 해상과 같이 또 등장을 해서 전기 리그에서 7승을 올립니다. 많이 했네. 전기 리그에서만 7승 올렸어요. 후기까지 하면 뭐 15승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런 페이스네요. 근데 후기 리그에서 마운드에 올라가지 못해요. 주동식이. 아니 왜요? 잘하는데. 그래서 후기 리그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기리그에 7승 거뒀던 주동식이. 아니 뭐 부상도 수가 있어요? 왜냐? 해태하고 계약할 때 옵션이 10승이면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옵션 계약이 있었죠. 해태가 돈이 없으니까 10승 거두면 보너스 줘야 되니까 보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저 후기 리그에 등판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웃어야 되는 건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명부도 예를 들면 장명부도 어떤 선수였었냐면은 이 한국 국적을 끝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본 이런 심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장명부도 역시 뭐 30승 이상이면 1억 원 줄게. 예를 들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퇴업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니까 이제 이 제일교포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선수들이 뭐 당시에 이제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었죠. 그랬었군요. 이런 얘기도 있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주동식 해태 타이거즈에서 언더핸드스로 선수로 잠수함 투수로 활약했었던 주동식 선수의 사례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동식과 함께했던 김무정 아까 말씀드렸던 포수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이 포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줬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동식 김무정 배터리를 뛰면서 당시 해태 선수들, 네. 선동열 감독도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당시에 그 이상윤이라는 해태 투수가 있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상윤. 근데 이상윤도 잘 던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공을 갖고 있고, 근데 이 공은 굉장히 빨랐는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선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김무정이 포수로 오면서부터 컨트롤이 정착이 되죠. 그렇군요. 나중엔 투수 코치로까지 활약하게 되는 예. 그런 분이었죠, 이상윤. 예. 83년에 이제 이 장명부라는 선수가 산미에 네. 입단하게 되고 이 김일웅이 84년에 이제 입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장명부와 김일웅은 일본에서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긴 뭐 같은 팀의 연습생과 스카우트 파동 겪으면서 뭐 에이스로 입단하기도 예. 했지만 그 같은 예. 팀이었을 테니까. 예. 네. 그 나이로 보면은 이제 장명부가 50년생이고요. 김일웅이 네. 51년생, 1년 차이였었거든요. 예, 노장이었군요. 예. 네. 이들의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1968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68년 8월 30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김유ring이 어떤 선수였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지난 8월 22일 오사카 갑자원 대회. 네, 예. 고신. 갑자원에서 열린 일본 고기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한 시즈오카 상고의 피처, 교포 김일웅 군에 대한 스카우트전이 요즘 일본 스포츠계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 군은 20일 일본 프로야구의 강호 자이언츠 팀으로부터 입단 교섭을 받은 외에 뭐 주니치, 뭐 대양이라는 팀 지금은 없습니다. 다이오, 그게 이제 다이오죠. 다이오, 예.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적극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네네. 김 군의 부모는 아무 곳에도 언지를 주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문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사를 낼 정도로 네. 이 오사카에서 열렸던 이 갑자원에서 준우승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시즈오카 상고에 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68년 9월 7일에 드디어 요미우리와 입단 계약을 맺게 되죠. 네. 입단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요미우리가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고교생 선수들은 드래프트를 통해 가지고 선수들을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 드래프트 정원외로 김일용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정원외로. 예. 그러니까 이 다른 구단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드래프트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뽑아야 하는데 왜 김일용을 거액을 주고서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항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KBO 격인 일본 프로야구 기구가 결국은 요미우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언제나 그래 왔는데 그 요미우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단 드래프트 규약을 개정을 하게 되죠. 추후서부터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선수는 일본인과 똑같이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네. 라고 다른 구단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드래프트 규정을 개정을 하지만 네. 김일웅까지는 인정을 봐준다. 해주는 거죠. 역시 요미우리는 실력자긴 실력자였네요. 예. 야구 솜씨뿐 아니라 그런 마쿠에 일본 프로야구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렇죠?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사가 있는데 어떤 기사냐면 장명부에 관한 기사도 네. 기사도 68년, 67년에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보도된 기사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1m 182cm 92kg의 거구인 장명부는
우직해 보이는 인상과는 다르게 이 정교한 두뇌 피칭으로 유명하다. 요거는 그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정리를 자료를 지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장명부도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잘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스카우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요미우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미우리에 들어가게 될 때는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용과 장명부는 똑같은 시대에 요미우리에 입단해가지고 공을 던졌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건너오게 됐는데 너무 상반된 스타일이었었어요. 외모와 성격 그리고 인생 행로도 상반됩니다. 두 선수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장명부와 김일용 이 두 위대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야구 초창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선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스포츠당은 여기서 그럼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